경매를 신청한 사람 말고 다른 채권자들이 여기 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절차에 어떻게 참가하는가라는 얘기인데, 자, 먼저 얘기부터 합시다.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통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개시되고 나서 첫 번째 매각기일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은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하고 요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매각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어떤 준비 절차를 거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어떤 물건이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 예컨대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개시돼 가지고 매각길에 짜자잔 하고 이 물건이 나와야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가 여기서 경매에 참가하고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각길 이전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왔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만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다, 여기 있는 이해관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법원 등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만이 매각길에 이런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내가 경매에 참가할 건가 말 건가, 참가한다면 얼마 쓰고 들어갈 건가, 이런 것을 내가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매각길 이전의 준비 절차, 매각길에 매각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 절차는 직접적인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나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매각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는 뭐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지금 갑소유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의 근저당권자, 병이라고 하는 전세권자, 정이라고 하는 이순위 저당권자, 무라고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여기서 A라고 하는 임차인 등 이런 수많은 이해관계는 있다고 했을 때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단 말입니다. 경매를 신청해서 이것이 매각된다라고 한다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말고 다른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있겠죠. 담보 잡은 사람, 압류 가압류한 사람, 가등기한 사람, 가압류 가처분 등기한 사람, 수많은 이해관계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해관계들도 이 빚잔치 절차에, 경매 절차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죠. 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집행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집행 참가 제도입니다. 또 하나, 매각길에 여기 매각을 실시하려고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매각길에 매각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관을 하여금 현황조사하게 해서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저 매각가를 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를 하여금 감정평가하게 하여 그 감정평가서를 보고받고, 그 다음에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등 이런 각종 기록들, 각종 이해관계들의 법원에 대한 신고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이 경매로 나온 이 물건의 최종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한 장의 결론적인 서류로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 세 개 서류들,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 명세서, 이것은 이 물건의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모두 무료로 자유롭게 다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경매에 들어갈 건가 말 건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들어갈 건가, 어떤 쪽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법원 자체에서 준비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각기일 전의 준비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신청 채권자 외 다른 채권자들도 경매 절차에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 두 번째 절차는 뭡니까? 두 번째는 법원 자체에서 매각길에 매각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황조사하고 감정평가하고 최저 매각을 정하여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런 준비 절차, 이런 절차들이
자, 이게 매각 준비 절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집행참가제도까지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이게 지극히 이론적인 제도인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당권자 없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얘가 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라는 채권자도 있고 B라는 채권자, C라는 채권자가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물권과 채권 간의 관계, 채권자 상호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채권자 간에는 지위의 고하가 없이 평등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배당할 때도 어떻게 된다고? 채권에게 비례한 안분 배당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A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 받기 위하여 갑의 재산 숨겨놓은 것도 찾고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고 압류하고 해가 소송 제기해가지고 여기서 승소 판결 받아서 얘가 여기 승소 판결 받아서 강제규명을 신청했어. 법원에 신청했어.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게 지금 얘가 1억 받을 것이 있다고 경매 신청했는데 이게 만약에 1억 5천에 배당할 금액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1억 원은 얘가 가져가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갑에게 하겠죠. 근데 얘가 경매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나도 갑에게 돈 받을 거 있다. 1억 가지고 배당에 참가하고 C도 1억 받을 거 있다 하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먼저 발생한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발생한 채권을 우선하는 게 아니잖아. 지혜 고하가 없이 평등하잖아. 평등하는 게 어떻습니까? 1억 5천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천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나중에 얘가 경매를 개시했어. 경매를 개시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B라는 사람이 나는 갑한테 돈 2억 받을 거 있다라고 해가지고 가압류가 들어왔어. 그럼 얘가 1억이고 얘는 2억이니까 5천 1억이 배당될 거 아니냐고. 채권에게 비례하여. 더 심하게 가볼까요? 자, A는 1억까지 경매 신청했는데 B라는 사람이 여기서 10억 가지고 나중에 가압류하고 들어왔어. 그럼 1대 10으로 배당할 거 아니냐고. 1억 5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그냥 얘는 9억이다라고 한다면 9억이다. 1억, 그거 어떻으면 얘한테 1,500, 얘한테 나머지 1억 3,500 갈 거 아니냐고. 그럼 이것도 가능하겠네? 경매를 개시하고 난 다음에 갑이 가장 채권자를 만들어가지고 야, 네가 여기 들어와라. 라고 해가지고 얘가 왕창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평등주의를 일관하게 되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먼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을 먼저 우선시키는 주의가 있습니다. 이걸 우선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등주의로 갈 수도 있고 우선주의로 갈 수도 있고 평등주의와 우선주의를 이거를 절충해가지고 여기서 군단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두기도 합니다. 아, 걔 어려운 얘기 했다. 자, 좋아. 이거 몰라도 좋아. 어쨌든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든 채권 다 평등하게 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있어서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도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당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요 기간 내에 들어와라. 이 기간 내에만 참가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집행에 참가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배당 요구 종기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 기간 내에 들어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집행 권한으로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내가 차용증 가지고 거실 차용증 작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집행 권한이 있는 채권자들만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행 권한 있는 채권자들이라 하더라도 배당에 참가하려고 하게 되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거나 채권 신고를 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더 이상 못 들어온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권리를 행사해야만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어려운 얘기는 다 몰라도 좋은데 배당 요구 종기는 이때까지 권리를 채권자라면 이때까지 권리를 행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들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배당 채권자가 있고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요
첫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채권액의 기재가 등기부에 등기 기록에 나타나는 사람은 당연 배당 채권자야. 이런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가 없어. 당연히 배당이야. 그러나 등기부에 채권액의 기재가 등기부 또는 등기 기록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등기부, 등기 기록 같은 말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과거에 종이 등기부 생각할 때 등기부라고 하고 전산 등기부로 가게 되면 이제 등기 기록이라고 하니까 같은 얘기라고 보고요. 등기부나 등기 기록에 채권액의 기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나타난 사람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에서 제외돼요. 이 기준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A, B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서 여기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었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첫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설명합니다. 왜 첫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경매 개시가 2중, 3중으로 막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가압류권 환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 신청하고 난 다음에 저당권자가 또 임의경매 신청하고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근저당권자가 또 경매 신청하고 경매의 신청이 2중, 3중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첫 번째 경매 개시결정, 그것을 첫 경매 개시결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첫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채권액의 기재가 등기부에 나타나는 사람. 자, 이렇게 경매 개시결정 이후에 만약에 C라는 사람이 나도 갑한테 돈 받을 거 있다 라고 하면서 얘도 저당이나 근저당 설정했어. D라는 사람이 나도 갑에게 돈 받을 거 있다라고 해가지고 압류나 가압류했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C가 근저당을 설정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매 개시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 빌려줬다는 얘기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경매 개시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주고 저당 설정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나 돈은 얘가 미리 빌려주고 돈을 C가 갑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저당권 설정하기로 약속했어. 근데 그 사이 경매가 떡된 거야. 저당권 등기하기 전에. 그럼 지금이라도 저당권 등기할 필요가 있겠지. 왜? 저당권 등기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얘보다 앞에 있는 압류,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선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 개시 이후에 저당이나 근저당 설정 등기하거나 경매 개시 이후에 압류, 가압류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등기부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경매 개시 전에 나타나는 사람,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이순위 저당권자,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채권자, 이런 사람들, 정무, 이런 사람들 공통분모가 뭡니까? 등기부에 채권액의 기재가 나타나죠. 근저당권자는 등기부에 뭐가 나타납니까? 채권 최고액이 나타나지. 전세권자는 등기부에 전세금이 나타나지. 저당권자는 등기부에 피담보 채권액이 나타나지. 채권 최고액, 피담보 채권액, 용어 각각 다르죠?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 이제. 지금 전에 다 얘기한 거니까. 채권 최고액, 피담보 채권액이 나타난다고. 압류 채권자다, 가압류 채권자다라고 한다면 청구 금액이 나타나죠. 이런 사람들은 등기부에 채권액의 기재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 대하여 배당 요구를 안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배당해서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 배당 채권자들입니다. 배당 안 해주면 안 돼. 왜? 경매 개시 결정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하기 전에 이런 채권자들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잖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법원에서 이런 채권자들의 존재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그런 채권자들을 법원에서 배척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배당해주는 당연 배당 채권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C라는 사람이 나도 저당권 설정할 거였다. 저당권 설정하고 압류하고 이렇게 C, D 이런 사람도 있겠지. C나 D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매 개시 결정할 때는 등기부에 없었지.
경매 개시결정 당시에 등기비 없었으므로 경매 개시결정한 법원에서 C나 D와 같은 채권자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잖아.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모를 수도 있으므로 이런 애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니까 배척할 수 없다. 얘들은 어떻습니까? 모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런 애들은 배당 요구해야 돼.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에서 제외야.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는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종기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배당 요구 하라고 정해진 기간에 그때까지 배당 요구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 하면 배당에서 제외야.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이 있다고 하는 채권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 배당하는 당연 배당 채권자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에서 제외되는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되는 배당 요구 채권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여기서 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배당 요구 채권자들은 자 여기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나도 가백에 이러이러한 채권을 받을 돈이 있습니다 라고 여기다가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그러나 당연 배당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그랬죠. 당연 배당 채권자라 그랬죠. 그러나 등기부에 나타나는 금액이 반드시 얘들이 돈을 받아가야 될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등기부에 나타나는 금액과 실제로 얘들이 받아야 될 금액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을이라는 사람의 근저당이 1억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에서 채권책이 1억 3천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갑이 을한테 돈 빌린 거는 원본은 1억이야.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자 채권책을 130% 잡아서 1억 3천 낼 수 있는 거지. 그럼 보세요. 지금 돈을 1억은 빌렸는데 실제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1억 3천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실제로 자 을이 갑에게 돈 받을 거는 1억 1천일 수도 있고 1억 여기서 1억에다가 이자가 1천만 원 붙여 1억 1천일 수도 있고 1억 1,500일 수도 있고 1억 4천일 수도 있고 다르지 그지? 실제로 받을 채권액이 다르잖아. 실제로 받은 채권액하고 채권 채액이 꼭 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하는가? 근저당권자에게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채권 신고를 해야 돼. 나 근저당권자입니다. 나 갑에게 채권책이 1억 3천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내가 받을 돈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라고 채권액을 신고해야 돼. 당연배당 채권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채권액을 신고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떠세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또 보세요. 얘는 전세금 1억 원으로 등기되어 있어. 전세금 1억 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2천만 원 갚고 그럼 실제로 지금 받아야 될 금액은 전세금 8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등기부상에 나타있는 전세금과 실제로 얘가 받아야 될 전세금이 다를 수도 있잖아. 또 보세요. 여기서 압류 가압류 채권자가 자 1억 원으로 청구 채권이 되어 있는데 그 1억 원에서 여기서 일부 변제받아서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1억 원에서 더 늘어나가지고 1억 2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등기부에 나타나는 채권액과 실제로 채권자가 받아야 될 실제 채권액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실제로 얼마 받아야 될 채권자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채권은 얼마입니다. 라고 채권액을 신고해야 돼. 채권액을 신고한다라고 하더라도 신고하라고 했는데 배당료 지원까지 신고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신고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는 없어요. 배당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나 채권액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채권액을 확정할 수가 없어. 그 말이 무슨 얘기냐 보세요. 지금 근저당권자가 이렇습니다. 내가 채권책은 1억 3천인데 내가 지금 현재 신고하는 신고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채권액은 원본 1억 원과 지금까지 이자 1천만 원 해서 합계 금액이 1억 1천입니다. 라고 채권액을 신고했어.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경매가 앞으로 쭉 진행돼서 여기서 배당하게 되는 경우에 지금 현재 시점이 1억 1천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만약 경매가 1년 후에 모두 끝나서 1년 후에 배당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1억 1천에서 이자 지연이자가 더 발생한 채권이 더 늘어날 수 있겠지.
그 사이에 지금 현재 1억 1천인데 나중에 돼가지고 채권이 더 생겨가지고 이자 지연 이자가 발생해가지고 그 위에 이게 이래서 1,500이라는 이게 금액이 더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중에 배당액을 확장할 수 있겠지. 내가 그때 신고할 때는 1억 1천이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이후에 1,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 지연이자가 추가로 더 발생했다. 그래서 내가 후수지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아야 될 금액은 1억 1천에서 1억 2,500이다 라고 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채권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현재 받을 돈이 1억 1천이다 라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더라도 배당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어. 당연배당 채권자니까 배당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으나 채권액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 채권액을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금융기관에서 채권액을 신고하라고 하게 되면 안 하는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하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액만 만족받아야 돼. 그 이후는 배당 못 받아. 경매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시점 이후로 앞으로 1년이 더 지나간다라고 1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이자가 배당되는 거 안 되는 게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자, 정리해 볼까요? 경매 목적 부동산의 수많은 채권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는 당연 배당 채권자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 요구 채권자 두 가지 부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첫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등기부에 채권액의 기재가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서 당연히 알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이 사람 배당에서 배당 요구를 안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채권액의 기재가 등기부에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첫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매 개시 결정한 법원에서 이런 채권자의 존재를 그때 당시 없었으므로 이런 채권자의 존재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 이런 사람들 반드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받을 채권자가 맞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부류로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세요. 446페이지 보세요. 이거부터 볼까요? 자, 452페이지 보세요. 452페이지. 452페이지 보게 되면 배당 요구 신청서 있죠? 찾으셨어요? 네. 자, 배당 요구 채권자가 거기서 신청 원인을 그랬습니다. 위 채권자 채무자 간의 기원 예컨대 2020 타경 13579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또는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 요구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배당 요구 신청이지? 자, 이 사례에서 이러한 배당 요구 신청서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야? 여기서 누구예요? C와 D죠. C, D 이런 사람 반드시 배당 요구 신청서를 내야 돼.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배당 요구 종기가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이게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 안 하면 배당에서 제외야. 자, 앞으로 가볼까요? 자, 보세요. 교재 446페이지 가보세요. 자, 채권 신고 최고서 있죠. 양식을 읽어봅니다. 별지규제 부동산에 대하여 몇 년 몇 월 며칠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는 바 기하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 등의 내역을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종기 몇 년 몇 월까지 이 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채권 신고하라고 초요한 거죠? 그럼 그 옆에 보세요. 채권 계산서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오늘이 만약에 2023년 4월 30일이라고 합시다. 2023년 4월 30일 현재의 채권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원금이 얼마입니다. 원금이 지금까지 1억 원이고 이자가 그 사이에 1,000만 원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합계액이 1억 1,000입니다. 현재의 채권액이죠. 현재의에다 집어넣으세요. 현재 금액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현재의 채권액이 1억 1,000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1억 1,000인데 나중에 배당할 때 되게 되면 채권액이 늘어날 수 있겠지. 그때는 1억 1,000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자, 지연이자를 못 받은 거 있어서 내가 지금 배당 받을 때 내가 우선 배당 받아야 되는 것은 1억 1,000 더하기 1,500 해가지고 총 1억 2,500을 최우선 면제 받을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공공기관에 관한 채권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 결정하면 법원에서 이런 채권자들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통지한단 말입니다. 먼저 얘가 세금 밀린 거 있을 수 있지? 세금 밀린 거 있으니까 조세관청에다가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 세금 받을 것을 와서 받아라 라고 하겠죠. 이게 국세라고 한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방세라고 한다면 관할 지자체장에게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것을 받아가라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얘가 연금 미납한 거 있으면 의료보험공단에다 의료보험 미납한 거 있으면 받아가라고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요, 경찰서에도 통지합니다. 경찰서한테 왜 통지할까요? 얘가 혹시 교통범칙금 등 안 낸 거 있으면 받아가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저당권자 등 우선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다 배당받고 혹시 나머지가 있다면 니들 받아가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대개 실정 경매에서는 저당권자 등 담보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 배당받지 못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한데 얘들이 다 받아가고 나머지가 있으면 교통범칙금도 받아가라. 네? 이런 상 있을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보세요. 경찰서까지 모두 통지한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가등기권자한테 통지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해 안 되더라도, 이해 안 돼.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그냥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겁니다. 가등기는 두 가지 의미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본래의 의미의 가등기. 소유권 유죄득 정권이라고 하는 채권적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이를 본래의 의미의 가등기라고 합니다. 이를 청권 보존 가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본래의 가등기야. 그러나 가등기가 때로는 저당권 대용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담보 가등기다라고 합니다. 가등기는 원래 가등기는 보존 가등기인데 변칙적인 담보 가등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매 목적 부동산에 가등기가 붙어 있으면 그러면 법원에서 가등기권자한테 통지합니다. 네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냐? 보존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라면 채권액이 얼마이냐? 담보 가등기는 채권액이 얼마이다라는 것을 배당유고 종기는 이때까지 신고하라라고 통지서를 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등기 분석에서 얘기 다시 할 겁니다. 가등기 분석 다시 할 건데 일단은 양심만 보고 갑니다. 449페이지 보세요.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몇 년 몇 월 며칠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으므로 귀하 명의의 가등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배당 요구 종기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 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뭡니까? 뭘 신고하라는 얘기입니까? 담보 가등기입니까? 보전 가등기입니까? 두 번째 뭡니까? 담보 가등기라면 채권액이 얼마입니까? 그 내용을 신고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밑에 유의사항 보세요.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위 기간 내에 이 기간이 뭐예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신고 하라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세요. 가등기권자는 담보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기입되기 전에 가등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담보 가등기 쪽에 설명할 겁니다.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누구다? 가등기 담보권자 이름만 나옵니다. 등기부에. 채권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배당 채권자는 어떻게 된다고? 채권액의 기재가 등기부에 나타나는 채권자를 그랬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되기 전에 가등기했다 하더라도 채권액이 나타나는 채권자는 아니야. 그래서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액을 신고해야 돼. 나중에 담보 가등기 쪽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